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문전공 체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문전공이 그 벼슬살이 하시는 모습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전공 체제는 1303년에 태어나 가지고 1321년에 19살로 음직으로 벼슬해 나갔죠. 그리고 1330년에 28살로 문과에 급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로서의 생활을 했는데 상당히 올곧은 불의에 굽히지 않는 그런 관료로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전공 체제는 문열공개 전주체시 비조죠. 그리고 시조 최순삭의 7세손인데 문전공 묘지명의 그 근거가 다 남아 있어요. 청주 외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321년에 19살로 음직으로 벼슬해 나가셨고 1330년에 28살로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충수광이 구조조정 책임자로 그 임명을 해서 말하자면 적폐청산을 하고 있었는데 충수광이 쫓겨나고 충효양이 즉위함으로 해서 이제 적폐청산 조직 자체가 해체돼 버렸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해임됐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려사 열전 체제전을 보면은 충수광이 원나라로 끌려간 이후 충수광이 개혁을 위해 만든 모든 제도와 조직을 다 혁파해버리고 대체할 조직으로서 도감을 세워서 체제를 판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충수광이 즉위를 해가지고 이른바 적폐청산을 한다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 책임자로 이제 문전공 체제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 충수광이 정권에서 쫓겨나고 물려나서 원나라로 잡혀가고 충효양이 다시 즉위를 하니까 정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적폐청산 조직을 다 없애버린 거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대체해서 다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적폐청산 조직을 없애고 신적폐청산 조직을 만들어서 구적폐를 이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도감을 세웠어요. 이 도감에는 이제 구조조정 하는 그 조직이죠. 이걸 세워갖고 아까 저쪽에서 적폐청산하던 문전공 체제를 불러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윗대가리만 바뀌고 밑에 사람은 이제 그대로 여기서 구조조정 한 사람들이 도로 구조조정 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체제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왕이 덕을 잃은 것은 왕이 잘못하여 그리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왕은 충수광이에요. 왕이 덕을 잃었다는 얘기는 그 구조조정하는 정책 방향, 이게 잘못된 것은 왕이 잘못한 게 아니다. 왕을 모시는 측근들이 영합해가지고 그리 됐을 뿐이다. 영합했다는 얘기는 정책을 그쪽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끌고 가서 그리 된 것이다. 왕이 그렇게 한 거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측근들이 그렇게 한 거다. 앞에서는 영합했다가 뒤에 가서 들춰내는 짓은 내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충수광 앞에서는 다 그게 옳사옵니다, 이렇게 해야 하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게 잘못됐습니다 하는 거, 그거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 얘기죠. 라고 하면서 병을 핑계 삼아 취임하지 않았다. 굉장히 올곧은 분이죠. 충수광이 폐위된 상황을 보면은 고려가 원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원나라 정장에 고려 국왕이 희생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원나라 정장이 아니라 고려 정장을 원나라 조정에 가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고려의 정치 세력들이 원나라 조정을 악용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려는 임금이 뭐 퇴위되고 복이 되고 또 퇴위되고 복이 되고 이게 막 반복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적폐청산을 하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왕이 쫓겨나면은 그건 당연히 도리깨시가 되고 새로운 또다시 적폐청산이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충무광 때 전법정랑으로 전임되었다. 전법정랑은 정오품이죠. 지흥주사로 나갔는데 인승단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어 정객사 부령으로 옮겼다. 지흥주사는 흥주가 지금의 영주인데 영주 군수다 이 말이에요. 영주 군수로 나갔는데 인승단한테 찍혀가지고 그 영주 군수를 못하고 정객사 부령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승단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는 고려하고 원나라 사이에 인적 교류가 참 많아요. 저 원나라가 이제 그 칭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인데 그 몽골 제국이 참 본받을 때가 있어요. 제도들도 선진 제도가 많이 있었지만 해도 그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고려 사람, 중국 사람, 자기 서역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그 채용을 해서 써요. 인재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도 저쪽 서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이슬람 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고려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 그 문과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조선 초기까지도 이어지고 그래요. 그만큼 그 원나라가 세계제국을 만든 데는 그 깨어있는 정신, 그러니까 인재를 발탁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도 구분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뭐 역참제도나 호적제도 이런 게 굉장히 그 선진제도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그 몽골족이라니까 몽골족이 뭐 미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원나라의 제도는 중국 제도에 전혀 뒤지지 않는, 한족들에 뒤지지 않는 아주 그 훌륭한 제도와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승단은 몽고 사람인데 기화를 했어요. 인후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기화를 했는데 인승단은 인후의 서자예요. 조선시대 들어와서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동생, 배다른 동생 이방석을 죽였죠. 그때 이방석을 죽이는 명분이 뭐였냐면은 서자다. 어떻게 서자가 왕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자기 형님을 이제 정종으로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올리 세웠는데 정종이 참 경교롭게도 적자가 없고 서자만 한 얼추 9명인가 10명인가 있었어요. 서자만. 본부인이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태종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자식들이 왕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자기 형님 정종의 서자들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와가냐면 서자는 벼슬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왕도 당연히 안 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서자가 이제 퇴출됐는데, 엄격히 말하면은 서자는 엄격히 말하면은 노비예요. 왜냐? 이 설이라 그러는데 양민의 여자가 낳은 아들을 서자, 천민이 낳은 아들을 을자 그러는데 조선시대 첩의 99%는 기생 아니면은 노비예요. 아이, 멀쩡한 양민이 왜 나무 첩이 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99%가 서자가 아닌 을자인데, 을자라 적기 미안하니까 그냥 서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제도가 뭐 일본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했었으나 대부분이 종목법, 어머니를 따르는 거였거든요. 어머니가 천민이면 천민이라.
그러면 이 서자의 99%는 천민이에요. 노비라 해야 돼.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워낙 그 돈도 많고 힘이 센 사람이니까 서자다 해가지고 노비로 안 쓰고 그냥 놀고 먹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벼슬에는 못 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종모법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어쩌면 당연하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제도로 정착을 시킨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고려시대는 이 서자로서 정승의 반열, 그러니까 재상이 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설 차별이 없어요. 서자 중에 그 몽고한테 망하기 전에 최씨 무신정권 때도 보면은 최씨 무신정권 집정자들도 서자들이 다 연결돼 와요. 그리고 여기도 뭐 귀화인의 서자가 이렇게 그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그 농간을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후에 서자로 태어나서 음보로, 이 과거 봐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음보로 출사를 해가지고 정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전을 막 사취를 낸 한 탐관오리로 이제 역사책에 적혀 있어요. 이제 인승단한테 찍혀가지고 군수에서 잘리고 정객사로 발령을 받는데, 정객사는 뭐냐면 사진 접대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영주 군수로 발령을 받았다가 이제 그 인승단한테 찍혀서 잘리고 이제 정객사라는 사진 접대 부서에 이제 발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충정왕 때 지양주사로 있었는데 원나라 사신이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러 왔다. 이 원나라는 참 좀 웃기는 나라예요. 고려 산천 방방곡곡에 있는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 이제 원나라에서 이제 그 황관한테다가 향을 들려보내요. 그래, 향을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뭐 저기 묘향산, 금강산, 설악산, 명산 대천마다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이제 향을 가지고 온 황관을 의향사라 그랬어요. 이 의향사들이 와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다니는데 엄청나게 행패를 심하게 부렸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의향사하고 마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충정왕 때 강원도 양양, 양주가 이제 강원도 양양 군수로 있었는데, 원나라에서 이제 그 황관이 설악산에 제사를 지내려 왔는 거죠. 말하자면은. 의향사가 존무사를 능욕하는 것을 보고서는 체제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의향사라는 놈이 그 설악산에 제사 지낸다고 와갖고는 그 자기를 모시고 온 존무사를 막 엄청나게 능욕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패를 부르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충정왕 때 났는데, 충정왕이 1349년에 즉위를 해서 1351년에 물론 3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문성공의 전주 최씨의 알렴사공 최용생, 이분이 그 사헌부 집행으로 계시면서 계속 그 원나라 황관들의 그 잘못을 탄핵을 했는 거예요. 원나라에서 온 뭐 의향사뿐만 아니고 황관들이 와가지고는 가렴주구를 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관리들을 능욕하고 한다고 이제 계속 탄핵을 하니까, 부원배들이 정권을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원배들이 볼 때 이거 자꾸 원나라 그 황관들을 탄핵을 하니까 눈에 가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헌부 집행비서를 잘라버리고 저기 경상도 알렴사로 발령을 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당시 알렴사는 흔히 알렴사를 도지사 그리 말하는데, 이거 도지사가 아니에요. 알렴사는 뭐냐면은 그 당시는 도지사가 필요 없어. 도청 자체가 없어요. 도청 자체가. 그러니까 도청이라는 관청 자체가 없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